여보, 청약 당첨됐어. 서울 강남이야. 강남. 며느리 미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근데 잔금이 문제네. 3억이 부족해. 여보, 당신 종갓집 장손이잖아. 묘지 땅. 그거 팔면 되지 않아? 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건 조상님 묘가 있는 곳인데. 조상? 우린 현실을 살아야지.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 미라는 매일 밤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터졌습니다. 여보, 저 땅이 몇십억이 된대. 지금 안 팔면 바보야.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이 오늘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만들어갑니다. 종갓집 대청마루에 찬바람이 스며들던 겨울밤, 고성이 오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내 집에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윤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3, 시집 온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아침이면 시아버지 수라상, 낮이면 집안 대소사, 밤이면 아이 돌보기.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 김준호는 벽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야, 아버지가 종갓집 어른이시잖아. 장손은 어른을 모셔야지. 모셔? 나보고 모하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애 낳고도 눈치 보며 숨 죽이고 살라고요? 미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 전엔 몰랐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이렇게 힘든 줄. 시집 오던 날 친정 엄마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아, 좋은 집안이니 잘 모시고 살아라.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세상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사 준비, 집안 어른 모시기, 친척들 대접.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명절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 때면 밤새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더 힘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며느리 몫이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딸아, 괜찮니?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힘들어. 정말 못 살겠어. 미라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가 늙는 건가? 26에 시집 와서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자기 인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직장 생활하며 커리어를 쌓고 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사는데 미라는 매일 시아버지 밥상 차리고 손님 접대하고 집안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건너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도연이었습니다. 62, 평생을 종갓집 장손으로 살아온 사람. 조상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들며 가문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행한 건 알았습니다. 아들이 고민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이란 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가문을 지켰습니다. 그게 장손의 숙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밤이면 부부싸움, 낮이면 찬바람. 미라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눈물을 흘렸고 준호는 회사에서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도연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다 집안이 무너지겠구나.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도 행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가문도 중요하지만 자식의 행복도 중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긴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나가 살아라. 네, 아버지.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희 따로 나가서 살라는 말이다. 내가 경기도에 가진 아파트 하나 있지. 거기 내줄 테니 새살림 차려라.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그럼 종갓집은 내가 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며느리도 이제 숨통 좀 트이게 해야지. 내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도연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도연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라.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아버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종갓집을 떠나는 게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 장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혼자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상님들, 이 늙은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종갓집 처마를 흔들었습니다. 200~300년 이어온 집안의 처마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 부부는 경기도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을 풀고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시어른 눈치 보지 않고 제사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가족끼리 살 수 있는 공간. 아이는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준호도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집이 기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밥 차릴게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 청약 대박이래. 서울 청약 넣어봤어?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야. 준호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청약이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당연하지. 요즘 서울 아파트 몇 억씩 오르는데 당첨만 되면 로또야.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돌아와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청약 한번 넣어볼까? 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청약? 좋지. 당첨되면 대박이잖아. 서울로 가는 거야? 응, 서울 신축 아파트래. 경쟁률 높지만 운 좋으면. 부부는 그날부터 청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자격을 확인하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작은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꿈, 더 나은 삶을 향한 꿈. 그리고 몇 달 뒤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준호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첨됐어. 청약 당첨됐어. 손에 든 휴대전화 화면을 미라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미라는 그 화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당첨된 거야? 응, 서울 강남권 신축 아파트. 우리가 해냈어. 부부는 그 자리에서 껴안고 뛰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를 따라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울 사람이야. 강남에서 사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기도 변두리 아파트에서 벗어나 서울로 가는 것. 그것도 강남으로 가는 것. 꿈만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여보, 계약금은 우리 예금으로 충당하고 중도금은 대출받으면 돼. 미라가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문제네. 은행 대출만으론 부족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잔금 납부일까지 남은 시간은 석 달. 부족한 금액은 무려 3억 원. 은행 대출 한도는 이미 최대치였습니다. 미라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저것도 모자라. 준호는 회사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더 늘릴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담보가 더 있으면 모를까? 담보. 그 말이 준호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종갓집 장손이잖아. 응, 그게 왜? 묘지 땅 지분 있잖아. 그거 팔면 되지 않을까? 준호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건 조상님 묘가 있는 자리야. 알아. 근데 생각해봐. 우린 지금 기회를 잡은 거야.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야.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해. 아버님은 전통만 고집하시잖아. 우린 현실을 살아야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미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진지하게 생각해봐. 기회는 지금뿐이야. 준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평생 꿈꿔온 삶.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상 묘를 팔자는 말이냐? 아버지가 하실 말이 뻔했습니다. 며칠 뒤 텔레비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모모 지역 그린벨트 해제 확정. 해당 지역 토지 가격 폭등이 예상됩니다. 미라는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기 봐. 왜 그래? 저기가 어디야? 묘지 땅이 바로 거기잖아. 준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땅이었습니다. 지금 팔면 몇십억이야. 몇십억?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지. 미라의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여보,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실 리 없어. 그럼 설득해야지. 당신이 장손이잖아. 당신 명의로도 되어 있다며? 공동명의긴 한데. 그럼 당신 목만이라도 팔 수 있잖아.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게 청약에 당첨이 됐거든요. 오, 그래. 잘 됐구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근데 잔금이 좀 부족해서요. 준호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묘지 땅을 조금 정리하면.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아, 조상 묘를 팔자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느냐?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조상은 못 산다.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땅값이. 닥쳐. 돈 때문에 조상을 팔아먹겠다는 거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더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뭐래?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그럼 우리 집은? 서울 집은 어떻게 해?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고집불통 양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히는 거야.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허락 없이는 공동명의잖아. 당신 지분은 당신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미라는 이미 알아본 듯 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 아이 생각해봐. 우리 가족 미래를 생각해봐.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미라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더 나은 삶, 아이의 미래. 하지만 조상의 묘를 팔아야 한다는 사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매일 준호를 압박했습니다. 여보, 시간이 없어. 결정해야 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생각은 무슨, 장금 기한 다 되어가. 미라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 무슨 고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반쯤 기울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부동산에 알아봤어. 당신 지분만 팔아도 충분해.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아이를 위한 거라고. 아버님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미라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맞아. 우리 가족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야. 미라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청약 당첨 소식을 듣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 부부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계약금은 우리 예금으로 되는데 잔금이 문제야. 3억이 부족해. 미라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대출 한도는 이미 최대야. 더 이상은 안 나와. 그럼 어떡해?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 미라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 며칠 뒤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종갓집 장손이잖아. 응, 그게 왜? 준호는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묘지 땅. 거기 당신 지분도 있잖아.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조상님 묘가 있는 곳인데. 알아. 근데 생각해봐. 우린 지금 기회를 잡은 거야. 서울 강남이라고.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라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준호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실 리 없어. 그럼 말씀 안 드리면 되잖아. 뭐? 준호는 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동명의잖아. 당신 지분은 당신 거야. 아버님 몰래 처리할 수 있어. 그건 아니야. 조상 묘인데. 여보, 현실을 봐. 우리 평생 이런 기회 없어. 이번 놓치면 영원히 경기도에서 살아야 해.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미라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버님은 전통만 고집하시잖아. 우린 현실을 살아야 해. 아이를 생각해봐. 준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매일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청약 계약 기한이 다가와. 결정해야 해. 준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내의 압박, 서울 아파트의 유혹, 그리고 아이의 미래. 어느 날 저녁 미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알아봤어. 공동명의라 당신 동의만 있으면 돼. 아버님 서명은 필요 없대. 정말? 응,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준호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토지 지분 매각 동의서,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모르게 하면 돼. 나중에 다 잘 되면 그때 말씀드리면 되잖아. 하지만은 무슨,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 난 더 이상 못 참아. 당신이 남편이면 결단을 내려.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조상은 우리의 뿌리다. 장손인 내가 평생 지켜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아이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알아봐. 어떻게 하는 건지. 미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야? 응.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 당연하지. 비밀로 할게. 미라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법무사를 찾아가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준호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매수자만 나타나면 돼. 미라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나타날까? 요즘 땅 구하는 사람 많대. 금방 팔릴 거야. 준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현장이요? 네, 묘지가 있는 땅이니 직접 확인하고 싶답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안내해야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할게요. 지적도만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곧 팔릴 것 같아. 그런가? 왜 그래? 기뻐해야지. 응, 그래야지. 하지만 준호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며칠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입니다. 그래, 잘 지내느냐? 네,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래, 괜찮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산소 관리하기 좋더라.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조상묘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땅을 팔려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그래, 너도 잘 지내라. 전화를 끊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 되면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산소 앞에 서 있는데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미라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김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격도 괜찮게 제시하네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얼마인가요? 4억입니다. 선생님 지분으로 2억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2억. 네, 좋은 조건이죠? 계약 진행하시겠습니까?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분도 관심 있다고 하시거든요. 전화를 끊고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미라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들었어? 2억이야. 2억. 응. 이제 서울 아파트 우리 거야. 당장 계약하자. 미라는 흥분해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당연하지. 이게 우리 기회야. 아버님은 나중에 이해하실 거야. 나중이라니. 일단 계약부터 하자. 응?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잔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미라는 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산소가 무너지고 천둥이 치고 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준호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뒤 텔레비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기도 모모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됐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 가격 폭등이 예상됩니다. 미라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저기 봐. 왜 그래? 저기가 어디야? 묘지 땅이 바로 거기잖아. 화면에는 지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바로 그곳. 개발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평당 100만 원대인 토지가 향후 1,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준호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2억에 팔기로 했잖아.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되면 그럼 그 땅이 몇십억이야. 몇십억?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이면 그들이 가진 지분만 해도 20억, 아니 30억도 넘을 것 같은데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 계약 취소해야 해. 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잔금 안 받았잖아. 하지만 계약금은 받았어. 위약금이 얼마인데 몇십억에 비하면. 미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큰일입니다. 네, 무슨 일인데요? 뉴스 보셨죠? 그린벨트 해제요. 중개인의 목소리도 흥분해 있었습니다. 네, 방금 봤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하자고요. 지금요? 네, 내일 당장 하자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나요. 준호는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미라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 선생님, 계약하신 거 아시죠? 계약금도 받으셨고요. 중개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지만 상황이 변했잖아요. 상황이요? 그건 매도자의 사정이고 계약은 계약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계약을 했으니 계약금 돌려주고 취소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위약금도 있고.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억에 팔기로 한 땅이 30억이 넘는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매수자는 중년의 사업가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옆에는 변호사도 동석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뵙겠습니다. 이제 잔금 처리하시죠. 매수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죄송한데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수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각이요? 계약하신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아, 그래서 가격을 더 받고 싶으시군요. 매수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오늘 잔금 처리 안 하시면 소송 들어갑니다. 옆에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소송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네,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계약금의 배액과 예상 수익 손실까지 청구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요? 부인, 계약서에 도장 찍으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매수자가 비웃었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소송까지 간다면 이길 수 있을까? 계약금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하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은 무슨 오늘 안에 결정하세요. 밖으로 나온 준호 부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여보,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보자. 이길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30억이야. 30억? 이걸 2억에 넘겨줄 순 없어.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겠는데요. 계약금까지 받으셨으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예상 못한 일이잖아요. 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상대방도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한 거죠. 이기기 힘듭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30억짜리 땅을 2억에 팔아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계약 안 했으면.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모모 공인중개사 대표입니다. 선생님 땅 매물로 나온 거 맞습니까? 아, 이미 계약했습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 안 됐죠? 제가 더 좋은 조건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요? 준호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네, 5억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분만요. 5억요? 그린벨트 해제됐잖아요. 곧 10억도 넘을 땅입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미라를 봤습니다. 여보, 5억 준대. 정말? 응, 다른 업자야. 그럼 계약 깨고 그쪽으로. 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러 부동산 업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7억 드리겠습니다. 10억까지 가능합니다. 조건 따지지 마세요. 당장 계약합시다. 준호와 미라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2억에 팔기로 한 땅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계약 깨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라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 처음 계약한 매수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은 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는 이미 은행 대출도 받았고 사업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정이 안 됩니다. 내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도 시작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준호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여보, 소송 걸렸어. 어떻게, 어떻게. 미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상 땅 팔아서 2억 받으려던 게 이제 소송까지 걸렸어. 준호도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저는 모모개발 대표입니다. 선생님, 땅 저희가 30억에 사겠습니다. 30억이요? 네, 현금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소송 문제도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변호사 비용도 다 대드립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송 중인데, 그래서 저희가 개입하는 겁니다. 저희 변호사팀이 해결할 겁니다. 선생님은 계약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정말요? 네, 내일 만나시죠. 계약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미라를 봤습니다. 여보, 30억이래. 30억? 정말? 그럼 소송도 해결해 준대? 응, 그렇대. 부부는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드디어 대박이야.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상 묘가 있는 그 땅, 이제 30억에 팔리게 됐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미라는 개발업자를 만났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와 변호사 2명. 김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응개발 대표 박철수입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아귀 힘이 강했습니다. 계약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억에 매입하고 현재 소송 중인 건 저희 변호사팀이 처리합니다. 박철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억 먼저 드리고 한 달 안에 잔금 처리하겠습니다. 한 달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전 계약 정리하고 소유권 이전 준비하는 겁니다. 옆에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라가 준호를 쿡 찔렀습니다. 여보, 서명해. 준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30억? 상상도 못한 돈. 하지만 이건 조상의 땅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준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뒤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계약금 5억은 오늘 입금하겠습니다.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에 올라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30억이야. 응. 왜 그래? 기뻐해야지.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준호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통장에 5억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은행 앱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5억. 진짜 5억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제 서울 아파트 잔금 걱정 없어. 남은 돈으로 차도 바꾸고 아이 교육도. 여보, 잠깐.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뭐, 지금?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약도 했고 곧 소유권 이전될 거야. 아버지가 모르실 리 없어. 그래도 좀 더 있다가. 아니야. 이제 말씀드려야 해. 준호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종갓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무슨 일이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고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라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말씀드릴 거야? 응. 이제 숨길 수 없어. 아버님이 화내실 텐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종갓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면 더 화나실 것 같아. 혼자 운전하며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종갓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묘지 땅을 제가 팔았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제 지분을 개발업자에게 팔았습니다. 이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청약에 당첨돼서 잔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묘를 팔았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조상은 못 산다고. 그 말이 귓등으로 들렸느냐?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계약 취소해. 당장? 그게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계약금? 얼마를 받았는데? 5억입니다. 5억? 5억의 조상을 팔았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총 30억입니다. 30억? 도연은 뒤로 휘청했습니다. 조상묘를 돈에 팔아먹었구나.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의 미래? 조상을 버리고 무슨 미래가 있느냐?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서겠느냐?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제발. 나가라고 했다. 이 불효자식아. 도연은 등을 돌렸습니다. 준호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조상을 버린 놈을 어떻게 용서하냐? 너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돌아보니 아버지가 마루 끝에 서 계셨습니다. 네, 아버지. 너는 큰 실수를 했다. 하늘이 가만 안 둘 것이다. 조상을 팔아먹은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가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준호는 차에 올라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분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돈은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절연당했어. 다시 오지 말래. 에이, 시간 지나면 풀릴 거야. 미라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 부동산 규제 발표가 났습니다. 청약 당첨자 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뉴스를 보던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미라가 물었습니다. 청약.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무슨 문제?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대. 급히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네? 왜요?
신규 부동산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추가 담보가 필요합니다. 추가 담보요? 네, 현재 보유 자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대출이 안 나와. 뭐? 그럼 서울 집은?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 무산이야. 아니, 그럴 수가.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상 땅까지 팔았는데. 알아.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가만 안 둘 것이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며칠 뒤 대응개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잔금 처리 날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묘지 이장을 해야 합니다. 개발 계획상 필요합니다. 이장이요? 준호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조상님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도자가 이장 책임을 진다고요. 하지만 일주일 안에 처리해 주세요. 그래야 잔금 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조상 묘를 파헤쳐야 한다니.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묘를. 여보, 어떻게?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이장하면 되잖아. 요즘 다들 납골 땅에 모시잖아. 하지만 아버지가 알면 이미 알고 계시잖아. 어차피 팔기로 한 거 이장도 해야지. 미라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고 잔금을 받으려면 이장을 해야 했습니다. 알았어. 하자. 며칠 뒤 이장 날짜가 잡혔습니다. 준호는 혼자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미라와 개발업자 직원들, 장의사가 함께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준호가 묘를 가리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의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부들이 삽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불효자손이 큰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라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시간 없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작하세요. 삽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봉분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묘비가 뽑혔습니다. 200~300년을 그 자리를 지켜온 묘비. 준호는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상하네요. 아침엔 맑았는데 인부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다. 빨리 마무리합시다. 장의사가 소리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은 황급히 작업을 마쳤습니다. 유골을 수습해 상자에 담았습니다. 화장장으로 가겠습니다. 장의사가 외쳤습니다. 비를 맞으며 준호는 무너진 묘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벼락이 또 쳤습니다. 하늘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마을 어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상 묘를 건드려 하늘이 노했구먼. 저 집안 앞길이 험하겠어. 준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미라가 외쳤습니다. 여보, 빨리 가자. 비 맞겠어. 차에 올라 준호는 무너진 묘터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폭우 속에 텅 빈 땅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이제 계시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 30억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장을 마친 다음 날 준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조상님들이 나타나 울부짖었습니다. 불효자식아, 우리를 어디로 내쫓았느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 옆에서 미라는 편안히 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대응개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이장 확인했습니다. 이제 잔금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30억. 모든 게 해결되는 순간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대응개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라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여보, 오늘 잔금 받으면 진짜 끝이야. 우리 이제 부자야. 미라는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니, 이게 누구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시아버지 도연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연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대표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내 땅을 팔아먹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 대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준호가 박철수를 돌아봤습니다. 저, 공동명의 땅이라 원소유주이신 아버님께 통보가 갔습니다. 박철수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공동명의 땅은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하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옆에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드님이 단독으로 계약한 건 무효입니다. 무효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아버님의 동의 없이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미 법원에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미 계약했잖아요. 이장도 다 끝났고요. 이장? 내 허락도 없이 조상묘를 파헤쳤단 말이냐? 도연의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건 계약 조건이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 무효인 계약에 무슨 조건이 있느냐? 너희는 불법으로 조상묘를 훼손했다. 이것도 고소할 수 있다. 도연이 탁자를 쳤습니다. 박철수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몰랐습니다. 아드님이 단독 명의인 줄 몰랐다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걸. 당신네가 몰랐다고? 도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는 이미 물러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그리고 조상 묘 훼손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 한 번만. 한 번?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조상을 팔아먹었다. 용서? 그런 건 없다.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박 대표, 계약금 5억은 이번 주 안으로 돌려주시오.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하겠소.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조상을 버렸다. 그 대가를 치러라. 하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계약금 5억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절반을 써버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계약금, 이사비용, 생활비. 여보, 2억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미라가 통장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지?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친척들한테 빌려야 할 것 같아. 누가 빌려줘? 우리 상황 알면. 사방이 막막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현재 신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2억 5천만 원만. 안 됩니다. 담보도 없고 소득도 불안정하고 또 문전박대당했습니다. 결국 사채를 알아봤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5%입니다. 5%요? 그럼 한 달에 750만 원씩 내셔야죠. 그렇게나. 필요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말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채를 썼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빌려 5억을 채워 대응개발에 돌려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박철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청약 건설사에서였습니다. 고객님, 잔금 기한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정이 생겨서 기한 내 미입금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얼마였죠? 5천만 원입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5천만 원. 또 날아갔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의 꿈도 날아갔습니다. 이 모든 게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 준호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미라도 울고 있었습니다. 조상 땅도 못 팔고 서울 아파트도 날아가고 사채까지 썼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경기도 아파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님, 집주인이신 아버님께서 집을 회수하신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아버님 명의 아파트잖아요. 이번 달 말까지 나가달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우릴 쫓아내신다고요? 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당장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내가 준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조상까지 팔아먹었으니 이제 그 집도 회수한다. 아버지, 저희가 어디로?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조상을 버린 놈이 어디 가서 살든 상관없다. 이번 달 말까지 나가거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뭐래? 우리 쫓겨나. 뭐? 미라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나가래. 그럼 우린 어디로 가? 어디로?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준호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사채 이자는 매달 750만 원. 준호의 월급은 300만 원.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 집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무너진 묘터를 찾아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그날 이후 처음 텅 빈 땅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돈이 뭐라고, 욕심이 뭐라고, 조상님들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바람.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조상은 못 산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번 달 말 준호 부부는 짐을 쌌습니다. 경기도 아파트에서 나가는 날, 3년 전 아버지가 배려해 주신 그 집, 이제 다시 빼앗기게 됐습니다. 여보, 짐 다 쌌어?
미라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도 없었습니다. 직접 렌터카를 빌려 짐을 날랐습니다. 세간살이를 보니 초라했습니다. 30억을 꿈꿨던 사람들의 살림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새로 구한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곳,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어두운 방.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잠깐만 여기 있는 거야. 준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잠깐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엌도 화장실도 비좁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미라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서울 강남 아파트 주인 될 줄 알았는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사채 이자 7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이자를 내고 월세 40만 원을 내면 남은 돈은 고작 210만 원.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일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래야겠다. 미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천 원, 하루 8시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준호도 퇴근 후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잠은 4, 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밤에 다시 일하러 나가는 삶.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아이 학원비, 병원비, 나가는 돈은 끝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야. 미라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미안해. 미안하긴. 다 우리 욕심 때문이지. 미라도 이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석 달째 준호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김대리, 요즘 업무 태도가 엉망이야. 졸고 실수하고 더 이상 못 봐주겠어. 과장님, 한 번만 기회를. 안 돼. 이미 경고 3번이나 했어.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렸어. 뭐?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어떡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달부터 사채 이자를 못 냈습니다. 사채업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선생, 이자 언제 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벌써 보름이나 밀렸어요.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되겠는데요. 이번 주 안에 안 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일주일 뒤 집에 사채업자가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 문 열어요. 누구세요? 아시잖아요. 돈 받으러 왔어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이자가 밀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은 이제 안 통해요. 원금에 밀린 이자까지 다 갚으세요. 원금까지요? 그게 2억 5천만 원인데. 알고 있어요. 언제 갚으실 건데요?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담보 잡아야겠네요. 뭐 있어요? 차? 집? 차도 없고 집도 전세예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가진 거 없네. 에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선생, 이러시면 안 돼요. 매주 100만 원씩은 갚으셔야죠. 100만 원씩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럼 어쩔 건데요? 빚 안 갚고 살 순 없잖아요. 사채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100만 원 만들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알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아이는 방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서워. 그날 밤 준호는 종갓집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 넓은 마루, 아버지가 차려주시던 밥상,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식당, 아무데나 지원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경력도 없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군데를 돌아다녔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해질 무렵 공사장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일 좀 시켜주실 수 없을까요? 경험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뭐든 배우겠습니다. 소장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와요. 일당 10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사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흙을 파는 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당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미라의 편의점 급여와 합치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석 달째 어느 날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준호가 자재를 나르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 괜찮아요?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아, 아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 석 달 깁스. 당분간 일 못하시겠네요. 의사의 말에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발목 다쳤어. 석 달은 일 못해. 뭐, 그럼 우리 어떡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기세를 못 낸 지 석 달. 엄마, 왜 불이 안 켜져? 아이가 물었습니다. 잠깐 그런 거야. 미라는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 아래 앉은 가족. 10평 반지하 원룸. 곰팡이 냄새 나는 좁은 방. 서울 강남 아파트를 꿈꿨던 가족의 현재.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상님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월세 석 달째 밀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은 이제 안 통해요. 이번 주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제발, 한 달만. 안 돼요. 벌써 참았어요. 이번 주 안에 120만 원 주시든지 아니면 나가세요.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미라가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나도 욕심 부렸어.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부부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설령 용서받지 못해도 사죄는 해야 한다고. 다음 날 준호는 종갓집으로 향했습니다. 깁스한 다리를 끌며 버스를 탔습니다. 종갓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 문을 두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허리도 더 굽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볼성사나오니.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준호는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깁스한 다리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용서? 조상을 팔아먹은 놈을 어찌 용서하느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미 조상님들은 흩어졌고 묘는 사라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호는 계속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들어와라. 밥이나 먹고 가거라. 도연은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쫓아내실 줄 알았는데 밥을 먹으라니. 아버지를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종갓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마루, 익숙한 냄새, 익숙한 풍경. 상을 받아 밥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그 모양이냐? 도연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쳤구나.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 정말 힘듭니다. 반지하에서 살고 빚에 쪼들리고 전기도 끊겼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란 말이냐? 도연은 냉정했습니다.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뭐냐?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습니다.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조상은 못 산다는 말씀, 이제야 알았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상님들, 어디 계십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모셨다. 납골당에서 모셔와. 새로운 자리에 안장했다. 어디에요? 너는 알 필요 없다. 너는 이미 자격이 없으니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속죄는 조상님들께 하거라. 내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밥 다 먹었으면 이제 가거라. 아버지, 더 할 말 없다. 나가거라.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돌아보니 아버지가 마루 끝에 서 계셨습니다. 네, 아버지. 손자, 잘 키워라. 아이는 죄가 없으니. 그 말 한마디에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가거라. 조상 공경하며 살아라.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대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용서는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자는 잘 키워라. 아이는 죄가 없으니.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종갓집 지붕이 보였습니다. 200~300년을 이어온 그 집. 이제 자신은 그곳에 발을 들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조상을 팔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문을 버렸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라와 아이가 촛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아버지, 용서는 안 하셨어. 하지만 준호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뭐? 아이는 잘 키우래. 아이는 죄가 없다고. 미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우릴 생각하시는구나. 응,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 그날 밤 준호는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없어진 조상님들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들, 불효자손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라와 아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다시 일터를 찾아다녔습니다. 깁스한 다리를 끌고 100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제발, 뭐든 하겠습니다. 거절당해도 또 찾아갔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도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더 구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며 일했습니다. 여보, 우리 힘내자.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자. 그래. 우리가 자초한 일이니까. 부부는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1등 했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준호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언제 볼 수 있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빠가 할아버지께 큰 잘못을 했단다. 그래서 당분간은 못 뵈. 아빠가 사과하면 안 돼? 사과는 했어. 근데 할아버지가 아직 화나셨어. 그럼 내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쓸래. 아이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빠가 잘못했대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편지를 들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정말 고마워. 다음 날 그 편지를 들고 종갓집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대문은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지만 넣고 돌아섰습니다. 종갓집 안. 도연은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손자의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도 보고 싶구나. 하지만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조상을 버린 죄가 너무 크다.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지하 집. 준호는 족보를 펼쳤습니다. 헌책방에서 구한 낡은 족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조상님들의 이름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아들아, 이분들이 우리 조상님들이야.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아빠. 기억할게. 아이는 족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창문. 하지만 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조상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조상 공경하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미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했지만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바르게. 그래. 우리가 자초한 일이니까 끝까지 책임지자.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준호 가족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집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은 다시 모실 수 없습니다. 욕심은 결국 빈털터리로 만듭니다. 준호는 그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속죄뿐,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뿐. 그렇게 준호의 긴 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욕심 앞에서 무너진 가족과 끝내 조상을 지킨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30억 땅 거래,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꿈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시험했지만 도연 어르신은 끝내 진정한 가문이 뿌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 행복은 돈이나 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을 때만 효도하는 건 효도가 아닙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조상님을 기억하고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설령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한다면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가족의 고민이나 마음속 깊이 품은 후회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깨달음 한 줄기가 되었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연 어르신처럼 당당하고 떳떳한 삶이 꼭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황혼 사연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